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또 한 번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두 정상이 다음 달 31일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난다는 소식에 전 세계 이목이 경주에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후에 직접 SNS를 통해 만나기로 했음을 밝혔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도 이제 3개월 만에 두 정상이 통화하면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그리고 관세,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이제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지는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아직 주요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말만 있을 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또 팽팽한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 투자 열풍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마침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AI 테마도 계속 증시를 끌어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미중 관계도 점점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호재 속에 3대 지수는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사항 보면 다우 지수는 0.37%,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9%, 0.72% 오르면서 세 지수 모두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 17 출시 소식에 힘입어서 3% 넘게 급등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이폰 17에 대한 초기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알파벳은 최근 반독점법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요일장에서도 1% 넘게 뛰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에버코어 ISI에서 투자 잔금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하면서 이날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 주가가 연일 불기둥을 세우고 있죠. 월가에서 테슬라의 판매량 부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 테슬라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덕분인데요. 최근 베어도 증권에서는 물리적인 AI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320달러에서 548달러로 71%나 올려잡았습니다. 이런 모멘텀에 힘입어서 테슬라 주가는 금요일장에서 2% 넘게 뛰어 올랐고요. 최근 8거래일 중에서는 7일을 상승하면서 약 20%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라클은 또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총 10위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마친 뒤 틱톡 매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히자 오라클 주가도 덩달아 4% 넘게 뛰었습니다. 이날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미중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진 것이 첫 번째 호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후 트루스 소셜에 시진핑 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면서 무역과 펜타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필요성, 그리고 틱톡 거래 승인 등 여러 중요한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나기로 합의했고 내년 초에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물론 양국은 이번에도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한 것 자체가 양국 간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이제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면서 연준 의원들도 다시 발언에 나섰는데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점도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의 둔화를 고려할 때 올해 두 차례 더 25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덱스의 실적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페덱스는 전 세계 물동량을 통해서 소비 심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의 바로미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페덱스의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 EPS 역시 컨센서스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매출 증가율 역시 4에서 6%로 예상이 됐는데 이내 월가 추정치 1.2%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관세로 인한 타격이 페덱스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미국 내 운송량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보면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국채 금리가 몇 주 내리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이번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미국의 경제 데이터 역시 버텨주면서 10월과 12월 회의에서의 인하 기대감이 일부 되돌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는 현재 4.13%까지 올랐고요. 2년물 금리도 3.57%까지 뛰었습니다. 금선물 역시 금리 인하 개시 이후 한동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만큼 나왔던 금선물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금 가격이 또 한 차례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금선물은 금요일장에서 1%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3,70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최근 국제유가에 상방 압력을 넣었던 유럽의 지정 확장 불안이 완화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부각되자 큰 폭으로 이날 내렸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89%, 1.13%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의 깊게 살펴볼 데이터는 현지 시간 금요일에 나올 8월 PCE 물가지수입니다. 현재 예상은 헤드라인 PCE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는 건데요. 예상보다 뜨겁게 나올 경우 금리 인하 속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쏟아지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은 아직까지 넘지 못했는데 만일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정부가 폐쇄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참고해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바구니에서 틱톡이 주 재료로 떠오르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안방 사업권을 가져온다면 누가 함께하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알다시피 아주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언급하면서 오라클의 수장 레리 앨리슨을 비롯해 마이클 델 회장 등을 거론했는데요. 그리고 락런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사람도 있다 덧붙였는데 최근 승계 작업을 마친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아들 락런 머독 역시 인수에 참여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통화에서 이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백악관 측은 이 사진 7명 중 6명이 미국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는 오라클이 맡을 것이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과 여전히 시각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양국 정상이 중국이 아닌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한 대목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훈풍을 타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오라클의 대형 계약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오픈 AI와 3천억 달러 초대한 계약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엔 메타와 우리 돈 28조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최대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업계에선 오라클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독점하던 빅3 구도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장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선 알리바바가 AI 굴기 선봉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때 당국과의 갈등으로 자취를 감췄던 마윈이 사실상 경영에 복귀하면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24조 원이 넘는 돈을 AI에 투자했는데 앞으로 수년간 이보다 3배는 더 많은 3,800억 위안 74조 원을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더 공격적인 쩐해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메인이었던 전자상거래 사업은 이제 장식일 뿐 본격적인 AI 기업으로 탈바꿈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최근 자체 칩 개발 소식으로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 영업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국의 엔비디아 지우개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중국 비아디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17년 전 지금은 고인이 된 찰리 멍거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투자로 버크셔는 4,000% 육박한 수익을 실현했는데 3년 전 처음으로 지분을 일부 매각한 뒤 꾸준히 줄여오다가 2023년 중반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 기준 회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관련 자산이 0으로 기재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모든 지분이 처분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버핏은 우리가 가진 돈을 더 나은 곳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일환이다 밝혔는데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버핏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에 성공한 테슬라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시험 운행 승인을 받아냈는데요. 구체적인 시작 시점이나 기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이 로봇택시 상용화를 앞둔 본격적인 확대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에선 테슬라의 AI 모멘텀을 부각하면서 잇따라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미래를 봐달라는 머스크의 말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올해 마이너스였던 회사의 주가는 부진을 모두 털어버리고 어느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닛산이 미래 모빌리티에서 답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상사와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에 나섰는데요. 미쓰비시 상사 영업망을 활용해 운전기사가 부족한 지자체와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판매할 방침인데 내후년 도시 2곳 이상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수십 대를 운행하고 2029년도에는 운용하는 차를 100대 규모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롯데카드가 외부 해킹 공격으로 고객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보안 관련 주식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명은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 KT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침해 정황을 신고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침해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소프트캠프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사이버원도 18%, 지니언스도 13% 넘는 상승률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K사인도 8% 넘는 상승률 보이며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관련주가 일제히 뛰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기관 자금 유입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이 재개되는 등 대형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도 부각된 겁니다. 특히 이번 주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로 사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날 21% 넘는 상승률 보였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15.97%, 또 한컴위드도 10% 넘는 등 두 자리 숫대 상승세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보티즈가 자체 개발 로봇손을 첫 공개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AI 팩토리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로봇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로봇주들 마감 상황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 타이밍 좋게 신규 상장한 S2W 로봇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 주목받으면서 앞서 설명드린 보안이나 AI 또 로봇 등 키워드와 함께 공모가 대비 80% 이상 오르면서 화려한 데뷔전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 살펴보면 로보스타가 7%, 알체레가 5%대 강세 보였고요. 클로버도 4% 상승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9,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인텔 주가가 급등하자 인텔과 관련된 국내 주식도 강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을 매입하고 차세대 칩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엔비디아의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인텔의 CPU 등 생태계에 접목해 확장하고 다음 시대 컴퓨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주 마감 상황 살펴보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SFA 반도체 9%, HPSP가 8%대, 또 이어서 인텍플러스도 생태계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받으면서 4.7%대,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3,46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엔 연이은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압력 속에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8만 원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에서 매물이 출회돼서 8만 전자의 벽이 높았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5% 하락했고 코스닥은 0.7%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코스피는 약했지만 코스닥에선 바이오텍과 엔터주 강세가에 지수가 상승하며 키 맞추기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양 지수 모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가 반도체 투톱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도 3,35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5,332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원 순매수하고 기관도 800억 원 가까운 사자세를 기록하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6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9개나 하락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선 반도체 섹터가 인텔 효과를 받았지만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존재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루 만에 8만 전자 반납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관세에 따른 경쟁력 우려에 자동차 대표주들도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에선 로봇과 비만 치료제 대표주들이 강했습니다. 우선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ABL 바이오가 8% 가까이,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 제약이 4% 내외의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환율은 다시 1,4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환율은 5원 80전 올라 1,39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단하기 어려운 미국 통화정책 환경 속에 달러 가치가 오히려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이후 야간 거래소 환율은 1,399원까지도 올랐다가 20일 새벽엔 NDF에서 다시 1,397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400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환율 흐름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천장을 두른 코스피 이번 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미국의 기준금리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PC 물가지수, 또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더불어 추석 연휴를 앞둔 수급 동향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간 수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첫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요. 만약 예상을 크게 웃돈다면 시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앞두고 어느 정도 대기 심리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게임쇼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여부 상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등 이슈가 있으니 섹터별 움직임도 체크해 두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시작되고 배터리 코리아가 개최됩니다. 블록체인과 2차 전지 관련주의 모멘텀이 될지 지켜보시죠.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로보틱스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을 밝히자 관련주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온기가 확산된 가운데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까지 커지며 3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일단 국내 증시 보면은 삼성전자는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1.1% 오르면서 프리마켓에서 다시 8만 전자 회복합니다. 8만 500원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 1% 가까운 약세로 3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1%대 약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5%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02만 7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좀 흐름이 엇갈립니다. 일단 시총일이 알테오젠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8.57% 강세, 현재 거래가 51만 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0.25% 약세로 11만 8,500원, 에코프로 보합이고 펩트론이 0.35% 강세입니다. 거래가 29만 500원, 파마리서치는 0.84% 내리면서 59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국내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준비합니다. 코스피 상단을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상황 좀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미증시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트럼프 만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뭐 시장에서는 일단 올라갈 만한 재료들 찾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도 또 호재로 인식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예, 그러네요. 거기다 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이던스를 제시했네요. 가이던스라고 해주는 게 맞겠죠. 리딩방이라기보다도 네. 다우존스 지수 조만간에 머지않았다고 5만 포인트 그 얘기를 합니다. 5만 포인트 가려면 지금부터 이제 한 8% 정도만 더 오르면 5만 포인트인데 네. 이 5만 포인트는 그때 4월 2일 날 그 상호관세 네. 발표 나고 나서 그때 한 4월 7일, 8일 예. 그 무렵까지 장이 많이 밀릴 때 당시 그 피트 나바로가 한번 입에 올렸던 레벨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금방 보게 될 거다 했는데 또 5만 포인트를 갖다 언급하네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가뜩이나 이제 약간 포모 기운이 강한 시장인데 트럼프 대통령 5만 포인트 제시해서 저기까지는 일단은 못 먹어도 그 분위기가 가능할 것 같네요. 네네. 여기서 이제 글쎄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리딩방은 이렇게 몇 번 먹여주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연 리딩방이니까 거다가 뭐 특별히 가입 회비도 없는 데인데 뭐 지금까지는 잘 맞춰왔네요. 한번 믿어보죠 뭐. 미국의 뭐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예, 살짝 또 이제 주말 넘기면서 임시 예산안 부결되고 의회에서 그래서 또 뭐 셧다운 얘기도 슬슬 나옵니다만 셧다운은 벌써 한 2만 번 정도 겪어보지 않았나요? 그거 그렇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뉴스 아니에요? 그런 것 결국에는 예. 뉴스 볼 때는 뭐 섬찟한 단어입니다만 지금까지 늘 별일이 없었던 관계로.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대표님, 자, 이제 별 감흥도 없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이 얼마나 가슴 뛰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저희나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건 뭐 당연한 걸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지간한 증시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한번 한 주간 정리해 보시면은 지난 한 주는 FOMC 끝나고 당일은 사실은 워낙 그 금리 측면에서 보자면 네. FOMC 직전에 좀 급하게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발 어떤 매도세 채권 예, 쪽에서 예. 그리고 당일 이제 이슈가 중국에서 엔비디아 제품 구매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명령 내리면서 예. 이제 테크들이 조금 빠지는 그래서 0.2, 0.3 정도 네. 마이너스. 그 다음 날부터 뭐 오버슈팅 또는 슈팅인지 오버슈팅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상했던 대로 인슈런스 컷이다라는 명시도 분명히 해줬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연말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기운. 방금 정민 앵커님께서 그 시장 매트 말씀하셨지만 네. 안 좋은 걸 찾기가 조금 힘든 네,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누차 언급되었던 OBBBA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행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국채 시장에서도 바이백을 한 4차례로 지난 회차 때 사실은 분기마다 그 FRB에서 국채 바이백을 1회 뭐 네. 1250억 달러 하여튼 이게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전 회차에서 네 번으로 늘리면서 규모도 확 늘렸단 말이죠. 어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국채 금리 뛰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아주 그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집행 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이제 중간 선거 할 거고 익히 우리 몇 번 언급했던 대로 미중 이 무역 갈등도 연내에는 저는 빠르면 3분기 내 늦어도 연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봉합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선거 모드 돌입하면서 군불 짚힐 거라고 봤는데 그런 수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미증시 보면 최근에 뭐 이거 오버밸류에이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과가 굉장히 좋고 또 업종별로 보면은 빅테크 여전히 좋고 여기 중소형주까지도 가세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소형 중에 저희도 내내 중소형주를 강조드렸지만 그 미국에 총 상장돼 있는 종목이 어바웃으로 4,800개 정도 됩니다. 네네. 그중에 선수들만 모아놓은 게 S&P 500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S&P 500 중에서도 상위 한 200개, 300개 빼고 나머지는 다 중소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중소형 중에서도 예. 뭐 안 좋은 회사들도 다 있습니다. 예. 미국이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그 러셀 1000, 러셀 1000이라고 해서 러셀 1000 종목 정도는 그래도 중소형 중에 이익이라든가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들이겠죠. 그런 거 조금 집중해 보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금리가 분명히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한 번은 더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네네. 연내에. 왜냐하면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루고 싶어서 물가 네. 차트를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예.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뜰 요인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아 진짜로 예, 관세 그래요?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 일시적이면서 그 강도도 얼마 안 될 것 같은. 아.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예. 금리는 최소 한 차례 더 인하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금리 인하 기조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그 얼마나 더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부동산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 미리 지금 뭐 한번 보고 가죠. 뭐 네. 어떻게 물가가 그렇게 뜨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물가 상승 요인으로 보자면 예. 지금 제가 차트 띄워드리는데 네. 지난 6월 달에 뉴욕 페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제조업체하고 서비스 업체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예. 그게 이제 파란색이 제조업체고 빨간색이 서비스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 중에 관세를 니네가 얼마나 소비자한테 정가를 할 거니 라고 볼 때 그냥 요약해드리면 네. 가장 왼쪽은 100% 다 정가할 거야. 가장 오른쪽은 우리는 관세 굳이 전가 안 해, 그러니까 전가를 해도 네. 죄송합니다.
가장 왼쪽이 정가를 100% 안 하고 우리가 떠안을 거야.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우린 100% 다 정가할 거야. 그래도 마켓이 유지하는데 문제 없어. 지배적인 회사들이겠죠. 문제는 저 가운데 그 점선으로 칠해놓은 부분 한 50% 회사들의 한 50% 정도가 일단 일부분만 정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정가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정가를 할 때 언제쯤 정가할 거니? 6월 현지 서베이입니다. 저게.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한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정가시킬 거야 라고 볼 때 3개월 내에 정가시킬 거라는 게 거의 한 7, 80% 정도 회사들이 다 정가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6, 7, 8 또는 늦어도 7, 8, 9 그러면 늦어도 9월까지가 계속 대부분이 정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업들로부터. 그럼 이제 10월 거 발표하는 11월 거까지만 보자면 그때 11월 거 발표되는 것도 물가가 생각보다 세지 않다. 이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미 그럼 정가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에 골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61% 정도 관세 100에서 61% 정도를 소비자한테 이미 정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10월 달로 갈수록 67, 그리고 70% 넘게 3분의 2 정도를 다 정가를 하겠다는 서베이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안 뛰잖아요, 지금. 네. 근데 분명한 건 상품 물가는 계속 바텀아웃해서 공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실시간 물가 지표야 제가 늘 보여드리는 트루플레이션도 지금 2.34 정도가 이제 상단이라고 보는데 그 이상 뛰어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고 최근에 조금 꺾이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쭉 정리를 해봤어요. 물가가 상승 요인, 완화 요인을 정리를 해봤는데 상승 요인은 어쨌든 기업들이 이제는 못 버티고 일부분 정가를 할 거다라는 거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조차도 100%가 다 정가가 안 될 거라는 대충의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완화 요인을 보니까 실제로 그 실질적으로 관세를 예를 들면 뭐 25%를 부과를 한다 정부에서 예. 그럼 이게 필드 단에서는 실제 그만큼 다 정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25%라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1%에서 12% 정도 정가가 되고 있다는 서베이 자료가 있고 이것도 역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OBBA에서 그 감세하고 설비 투자했을 때 1회로 그냥 비용 처리 다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마진을 회복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비용을 덜 쓰게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보전을 받는 거니까. 어. 그럼 이 부분에서 기업이 일부는 관세를 부담을 하면서도 충분한 버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산성이 지난 2, 4분기 때 3.3% 성장했습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한 거고요. 그 생산성 성장한다는 얘기는 제가 혼자 이거 생산했다면 앞으로 2개, 3개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훨씬 덜어주는 것이겠죠. 가격 상승 압력을 덜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요 슬로우다운이라고 써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 3가지 봅니다. 디맨드 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기업의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나머지 빼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 어떻게든 지금 고용이 조금씩 슬로우다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소비도 아주 견조하게 나왔었지만 뭐 노동시장이 조금 슬로우다운 한다는 얘기는 급여 생활자들도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고 어떤 식으로든 계량할 수는 없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조금 더 이렇게 수요발 가격 상승 압력을 좀 덜해주는 것이잖아요. 네. 수요가 슬로우다운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제가 지지난달에 한번 찾아뵀을 때 1, 4분기에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 업체들이 1, 4분기에 자동차 가격을 30% 인하시켰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효과, 미국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꽤 나온다는 소식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럼섬 개념으로 총량 개념으로 딱 보면 1, 4분기 때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조금 덜 했었고 이번에도 그렇겠구나. 물론 여기에 이제 정성적으로 투항이 또 그 불격을 쳐다보고 이제 그런 눈치도 좀 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헌치가 딱 오는 게 이 관세가 100% 다 정가가 되진 않겠구나. 그래서 이게 계속 물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막 치솟지는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최근에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본 부분이죠. 저는 8, 9월 달에 물가가 분명히 이게 슈팅을 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기업이 뭔가 조금 기업 입장에서 마진율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 또 노동시장 약간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 다소 완화되고 있고 이러면은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건 호재로 봐야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페드 컷의 종류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리세션 컷, 인슈런스 컷. 뭐 다른 설명 다 빼더라도 지난 FMC에서 네네. 여기 보시는 대로 제롬 파월이 분명히 이번 인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다라고 네. 분명히 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네. 인슈런스 컷이라는 얘기거든요. 역사적으로 쭉 과거 통계를 봐도 인슈런스 컷이었을 때는 무조건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래저래 뭐 해피한 상황, 즐기는 이래저래 상황. 해피한 상황. 다만 이제부터는 업종별로 분명히 네. 이제 펀더멘털에 귀의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이슈가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회사별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회사 또는 업종들을 골라서 잘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의 또는 뭐 저희의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방법이겠죠. 네. 이제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그러면 거의 뭐 조금 업종별로 좀 차이가 나나요? 우리는 아주 심한데. 납니다. 우리 시장은. 예. 저희가 예. 매주 보는 네네. 주간 빨강색 주간 등락률 업종별로 파란색이 연초 이유입니다. 연초 이유만 딱 보자면 에너지하고 필수 소비, 그다음에 헬스케어, 부동산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하죠. 근데 부동산은 가장 저평가돼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경기 침체가 없는 한의 금리 인하 사이클 내에서 가장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중소형 같은 걸 계속 한번 보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업종별로도 지난주에 그렇게 분위기 좋았었지만 위클리 주간으로 필수 소비하고 유틸리티, 그다음에 부동산, 헬스케어, 소재 뭐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락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네, 네. 반면에 여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난 한 주간 중소형주가 네. 2.16% 상승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게 나스닥이 2.2% 상승할 때 테크가 2.9 그다음 높은 두 번째로 높은 상승 수준을 기록한 게 중소형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러셀 2000이 막 좋아졌구나. 네. 네.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이 매수 열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제 조금 그거를 시장 전반적으로. 네, 느낌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건 자금의 흐름이 어떤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온 게 일단 미국채, 외국인들이 미국채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만 보자면 중국이 257억 달러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영국이 413억 달러를 매수를 했고 일본이 추가로 38억 달러를 더 매수를 해서 네, 네. 중국의 매도분을 이미 다 오버라이드 해버렸고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간단히 정리해 왔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 모닝스타에서 네. 4월 달에 4천억 달러인가 미국발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됐다가 5월 달에 6천억 달러로 갑자기 월간으로 한 1조 달러 이상 자금이 확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자금의 채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지나면 이제 통계가 나올 거다. 근데 딱 지금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FMC 전후로 투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된 게 577억 달러인데 2025년 이후 YTD로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 어쨌건 네. 올해 들어 계속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물론 4월 8일 이후겠죠. 4월 8일까지는 계속 시장이 빠졌으니까 유출됐다가, 그래서 플러스로 일단 기록됐다는 거고, 그리고 현금 유출이 미국 시장에서 48억 달러가 됐는데 채권 쪽에서는 143억 달러 플러스, 그리고 이제 같은 YTD 연초 이후에 글로벌 주식으로 총 684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으로 들어간 게 57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85%가 여전히 미국 시장으로 다 쏟아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빠르고 미국 시장으로 계속 채권 쪽이든 주식 쪽이든 거의 뭐 압도적인 4분의 3 정도가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밑에 뭐 이머징 주식도 마찬가지네요. 네. 뭐 그중에 미국에, 중국으로 미국에 54억 비해서는 뭐 절대 규모는 그렇습니다만 76억 달러 중에 54억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갔다. 다 해먹네 둘이가. 미국, 중국에. 사이즈는 비교가 안 되지만 사이즈는 그래도 비교가 안 되지만. 지난주 또 FMC 있었으니까 좀 늦은 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대표님의 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SEP 예. 경제 전망 그 요약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서 PCE 인플레이션하고 코어 핵심 PCE 인플레이션을 지난 6월 대비해서
한 20bp에서 10bp 정도 조금 이제 물가가 뜰 거라고 봤는데 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0bp에서 20bp 결국 그래서 2.6% 또는 3% 정도 이 정도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래서 FMC 이분들이 분명히 이런 고급 정보들을 다 갖고 이제 돌입을 할 거란 말이지 미팅에. 그런데 이 정도로 이 정도의 상승세로 본다는 얘기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렇게 심하지 않겠구나. 이분들도 그렇게 보는 거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질 GDP 성장률이 2025, 26, 27로 갈수록 오히려 좋아지는 걸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년 실질 GDP 성장률을 지난 6월 달에는 1.4%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1.6%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일단 좋은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5, 6월 달에 그 non-farm payroll 비농업 신규 일자리 줄어들었다 해서 아직 노동시장에 대한 망령이라고 하긴 좀 조금 우려가 있으실 텐데 이분들이 볼 때 실업률이 4.5에서 4.4, 4.3 내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경제 체질,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바가 없다. 여담이지만 주말에 제가 이제 좀 쉬면서 네. 인터넷 쭉 보니까 또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달러가 FMC 끝나고 금리 인하했으니까 달러가 이제 조조해서 달러가 끝났고 네. 뭐 미국 경기가 이제 망가지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호도를 하는지 하여튼 그런 거에 너무 귀 기울이시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업자들 입장 생각해 주셔야지. 그래- 우리 이 대표님도 이제 시작하셨더만. 이충광의 머니픽? 유튜브 이제 시작하셨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홍보해 주시기. 그래요. 한 몇 편 올리셨어요 지금까지? 쇼츠까지 해서 지금 한 15편인가 올렸는데요. 쇼츠 포함해서. 네네. 아, 메인은 한 10몇 분짜리에서 한 4개째 올라가고 내일 또 찍으러 가고 그래요. 그 썸네일 그렇게 자극적으로 뽑진 않으시는 거죠, 대표님은? 한두 개는 자극적인데 이제 제작자분들이 뽑으시니까 제 스타일. 근데 이제 그건 또 그분들의 전문성이 그렇죠. 이게 온라인에 이게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전혀 그래서 제작자분들은 FMC 금리 인하 별 특징 없었음. 특별점 없었음 하면은 썸네일 그렇게 달면 누가 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FMC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 글로벌 탈달러화, 심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뭐지 싶은 사람 네. 돌아와 보지.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만의 그 조금 주제는 없지만 소명의식이 좀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거나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 같은 네.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너무 좋은 쪽, 너무 나쁜 쪽도 뭐 자유겠지만 그래서 조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시작하기 위해 그러니까 소위 그 이제 국민분들의 금융 지수를 좀 올려드리려는 나름의 소명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때에 따라서는 아주 일갈도 좀 하고 방송에서 정제된 표현으로 얘기 못했던 것도 좀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니쇼에서는 조금 아껴뒀다가 또 개인 채널에서 터뜨릴 게 많겠네. 좀 아쉽네. 근데 저는 이제 매크로 그림을 보니까 뭐 그렇게 자극적인 내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이번에 인터뷰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여전히 저는 무슨 인터뷰? 이제- 파월에 파월 지난번 파월의 FMC에서 기자회견에서 네네. 아직 저는 물가 이슈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가 됐건 지금 두 번째 강조드리는데 RH라고 2주 전에 그 미국의 고가 수입 가구 업체거든요. 네. 그 업체가 지지난주에 2,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분명히 가이던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연말 지나고 내년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접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 절차, 통관 절차에 관세가 또는 물가에 얼마나 이건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물가 이슈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고 또 인터뷰 주요 내용 중에 분명히 관세가 내년도에 실제로 발현이 될 거라는 제롬 파월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카르피디엠이라고 시장 좋고 분위기 좋은데 내년 언제가 됐건 뭐 초반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물가 때문에 한번 단기적이겠지만 시장의 발목을 한번 살짝 잡고 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제가 한번 머니픽 들어가 봤는데 자극적인 거 하나 발견했어요. 50대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투자 방법.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뭐예요? 에이, 싼티 난다, 썸네일. 에이, 뭐 평생 놀고 먹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함부로 드리면 저희 제작자분들을 폄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궁금해요. 내용이 알맹이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지금은 투자 사실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제너럴하게 예. 어떤 시기에 어디로 해야 된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 투자 분명히 국내 투자 100%셨다면 미국 투자를 3분의 2 또는 절반 정도는 반드시 섞으라는 방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그냥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 아이가 2년 전에 텍사스 오스틴 가서 교환학생 하고 올 때 네네네. 굉장히 운 좋게 부잣집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에서 이제 호스트 가정에서 머물다 왔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뭐 한 수백억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고 하니까 아버님 때부터 이 401k 퇴직연금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주식을 한 80% 계속 싣고 있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난 한 3, 40년 동안 94년도부터 S&P 500이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 현재까지 30년 동안입니다. 네. S&P 500이 얼마 떴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30년 올랐어요? 동안. 1,400% 상승했고요. 140%가 아니고 30년 동안 1,400%입니다. 14배. 이게 달러 기준이고 원화로 환산을 하면 2,400%예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몇 프로 떴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떴어요? 올해 30% 40% 뜬 거 빼면 220% 상승했다가 230% 상승했다가 요번에 한 40% 떴지 않습니까? 그거 반영해서 딱 300% 정도 떴어요. 숫자가 300%는 굉장히 큰 것 같으시지만 30년 동안입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시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 교육할 때 써먹는 멘트인데 미국 시장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짓 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네. 실효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고 또는 늘차 강조드리지만 민간 부분의 어떤 아주 탄력적인 다이나믹스,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네. 월버무려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게 패권 국가의 이점이라면 이점이겠죠.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패권의 반열에 오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통화, 시니어리티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거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코스피가 처음으로 천 찍었던 게 88 올림픽 때니까. 그러면 98, 08, 18, 28 지금 40년에 3년 빠지는데 근 40년 동안에 해봐야 3.4배네요. 지수는. S&P 500이 14배 오르고 원화 기준으로 24배 오르는 동안에 우리는 한 3.4배. 이건 진짜 분명히 뭔가 디스카운트가 있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특별한 차별점이 있든지 차별점이 이렇게 볼 수가 있든지. 있는 것이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잘만 하면은 기업들도 잘만 하고 정책도 잘 받쳐준다면은 우리도 또 포텐셜은 있네요. 한번 튈 수 있는.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시각에는. 오늘 소신 발언해 이런 날것의 얘기를 저희 날것의 두 배도 얘기. 좀 하려고 아, 날것의 그러네요. 날것의 얘기를 그러네요. 또 수익 정지 처분 당할라. 아니면 노란 딱지 받든지. 뭐 아직 제가 뭐 수익 나오기에는 한참 몇 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구독자 수가 꽤 되는데요.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속도로 주변에서는 보면 빠른 조금 거예요. 빠르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틱톡을 우리 지금 뭐 틱톡 합니다만 이 틱톡을 미국이 가져가는 거죠. 네, 지배권을. 그렇죠. 그러면 지분의 뭐 90%인가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고. 아 이사회 이사회 한 이사회 7명 구성에 중에 한 6명이 6명을 미국인으로 한다. 그럼 사실 미국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회사인데 아니 그러면 어느 회사가 인수한다는 게 그게 있어요? 오라클에서 오라클에서. 네, 그 뭐 뭐 컨소시엄 구성해서 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들 다 관리하는 걸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라클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거기까지 제가 아직은 서치를 못 해봤는데 오라클이 가져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미국 회사들이 다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네, 거고 네. 저는 이게 미국 같이 큰 경제 덩어리에서 틱톡 하나가 얼마나 수익성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네. 개인 정보라든가 예. 이 보안 때문에 네. 이게 걸려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바른 조치를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왜 그 연초에
그 뭐 딥식이라든가 네. 얼마 전에 또 알리바바인가요? 예. 화웨이인가 알리바바에서 AI 전용 칩 만든다고 해요. 예. 예. 그게 얼마나 기술력이 있을지는 저는 회의적이긴 한데 저는 중국발 어떤 뭐 앱이라든가 예. 요새 뭐 T로 시작하는 무슨 온라인 상거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거 안 씁니다 절대. 어. 개인 T로 정보가 시작하는 태무요? T로 시작하는 거 태무, 개인 S로 정보 시작하는 쉰. 개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저도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 뭐라고 그러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네. 핸드폰에 막 다 털어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소액 않습니까? 결제 이런 거. 한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한참 전 문제가 절대 되고 믿지 있는 않습니다. 거죠. 중국산 어떤 뭐 이런 거는 저 반중 아니지만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 그렇죠. 아니. 반중 친미는 아니시고 그냥 이제 미국 펀더멘털을 투자하시는 분.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돈이 되면 중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3,452 그리고 코스닥 0.7% 상승 예상됩니다. 869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가 1.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1,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지금 34만 7천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3만 원. 현대차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21만 4,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상승 예상됩니다. HD현대 중공업 지금 호가는 49만 6천 원, 0.6% 상승 예상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6만 2,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7%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51만 원. 와, 지금 5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 지금 호가 분위기고 에코프로빔, 펩트론, 에코프로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예상 체결가 59만 8천 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2.7%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도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호가는 31만 원으로 31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ABL 바이오 지금 강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 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5만 5천 원, 삼천당작 1.7% 상승 예상되고요. HLB는 예상 체결가 39,250원,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뭐 대형주들 중에서는 원전이라든지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힘을 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봇, 바이오 쪽도 굉장히 좋네요. 그러네요. 네. 요새 또 대세가 로봇. 또 뭐 그쪽으로 가고 네네. 있잖아요. 한 며칠 계속 예. 로봇 그리고 있고. 바이오는 뭐 금리 인하 그런지 몰라도 뭐 바이오가 또 이렇게 한번 순환매 성격의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 반도체는 이거 진짜 지금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막 날아가는 중이니까. 근데 사실 이 지수 자체는 단기적으로 어떤 과매수의 부담은 있는데 이걸 얼마나 이제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지금도 한번 점검 들어가 보니까 미국 지수들은 지금 그 개장 전 시간에 거래에서 또 약보합이거든요. 약보합이면 뭐해? 장만 열리면 가는데. 장중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 득달같이 누가 또 사는데. 네. 그러니 이거는 뭐, 그래요. 지금 저 야간 지수가 한 0.4% 정도였으니까 저 정도 지금 동시효과 수준에서 이제 시작할 텐데 외국인이 궁금합니다. 금요일 날 조금 팔았는데 왜 팔았는지가 그 성격상 뭐 일각에서는 무슨 약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고. 저는 환율도 좀 궁금한 게. 그러네요. 오늘 보러 이제 1,400원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네요. 네, 이게 달러 인덱스는 지금 조금 더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원화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이게 그러면 펀더멘털이 우리나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걸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와 펀더멘털은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괴리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작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저 지난주에 제가 살짝 짧게 그냥 네네. 그 환율이 다른 유로화라든가 엔화에 대해서 네. 달러가 좀 약세인 건 맞다. 글로벌 네. 시장에서는. 네네. 근데 유일하게 원화 대비해서는 강세다. 맞아요. 그거는 그러면 미국 달러가 강세 요인이냐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 원화의 원화가. 약세 요인을 예. 지켜봐야죠. 그래서 주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모두에 조금 뜬금없이 환율 보면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었죠. 한참 뉴노멀 했는데 뉴노멀이라기보다는 분명 이거는 원인이 있는 원화 약세다. 예. 그리고 지금 FOMC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가 오히려 달러하고 미국채 수익률은 약간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주식대로 가고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 가치인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투자 언론에 채권이 약한 분야에서는 주식이 세고 채권이 강하면 주식이 약하고 이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뭐 정상화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 최근 금리가 뜨는 거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좀 급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달러도 그렇고 금리가 떴다는 얘기는 경제가 이제 지금도 센 수준이지만 네. 조금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조금 감속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오히려 더 강해지겠구나, 살아나겠구나 하는 기대감. 거기에 또 일부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감, 우려 이런 것들이 금리. 그래서 제가 왜 지지난 주인가에 저보고 채권을 투자할래라고 물어보신다면 FOMC 이후의 방향을 잡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리가 막 3%대가 보인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 통화정책 그 주간이었는데 BOJ 있었잖아요. 네네. 금리 그러니까. 동결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ETF 보유 그다음에 자산을 축소하겠다. 예,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거는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어떤 찬물을 끼얹을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전 과하게 이 중앙은행이 주식이랑 막 ETF까지 이렇게 산다는 게 몇 년 전에 야 이거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유량을 줄이겠다는 거니까 뭐 리츠를 주로 이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리츠 네. ETF를 저희가 또 하필이면 그 법인 고객 자금 네. 일부 중에 네. 엔화를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리츠를 좀 섞어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네. 얼마나 가격이 반영이 될지 아주 좀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이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물가도 우려가 되고 지금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서서히 리바운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가가 좀 우려도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네. 금리는 동결하고. 그저 뭐 시장은 안정되고 뭐 일단 해주니까 좋으니까 그냥 다들 우여우여 넘어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하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참 감히 예전 전통 경제학이나 옛날 그 관료들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걸 갖다가 감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중앙은행이 주식 ETF를 그냥 사버립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 아베 때 시작했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에 잃어버린 30년을 깨트리고 온 게 저도 사실 아베는 캐릭터상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캐릭터는 아닌데 일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과감하게 정책을 시행해버린 거죠. 아베상 반자이지 뭐. 뭐 그런 식인데 안타깝게. 아니 저기 이번에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그 여성 정치인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아닙니까 지금 네. 각축을 벌이고 있는 다카이치는 거의 아베보다 더 센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 찍어낼 것 같은데 엔화. 그게 말입니다. 그러면 엔화가 비싸진다? 아니겠죠. 아닌 거죠. 여기서 조금 이질적이지만 저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확실히 정치하고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구나. 예. 정치가 가끔씩 경제 채널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분야를 얘기할
어떻든지 하면은 무슨 경제에서 정치 얘기하냐 그만해라 하는데 그건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지. 그럼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라 한 아닙니다.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정치인이 또는 나라의 헤드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걸 또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이 지렛대 효과가 있겠죠. 네. 실물 경제는 훨씬 더 크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BOJ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자고 해서 2명이나 소수 의견이 나왔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달러엔이 내려야 되는데 올라가. 네. 지금 이거는 닭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9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FOMC 이후에 지금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트럼프, 시진핑 만난다라는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좋은 재료들에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주요 빅테크 기술주들 상승세도 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은 코스피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좀 매도세가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양시장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합니다. 3,461, 코스닥도 0.68% 올라갑니다. 868,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올라갑니다. 드디어 8만 원 선 넘어서네요. 81,200원.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2%까지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가 0.8% 하락합니다. 35만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는 1.4%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21만 4,5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합니다. 102만 7천 원이고 KB금융 0.9% 상승 중이죠. 11만 7,600원. HD현대중공업 2% 올라갑니다. 50만 3천 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4% 이상 올라갑니다. 6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와, 알테오젠이 또 50만 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7% 강세. 지금 5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보합이고 펩트로는 1.5% 떨어집니다. 28만 4천 원. 레인보로보틱스가 2% 올라갑니다. 3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의 키트로다큐렉스가 미국 식약처죠. FDA 승인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제 로열티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목표 주가까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1% 떨어집니다. 59만 원. ABL 바이오도 10만 6,900원으로 하락 흐름이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삼천당제약은 1.9% 상승합니다. 23만 1,500원. HLB는 1%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좀 좋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국첨단 소재 지금 17% 급등합니다. 최근에 급등하다가 좀 쉬어가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아윈플러스도 18% 급등하고 있고요. KCS 11% 올라갑니다. 11,630원. 엑스게이트도 6.7% 상승으로 8,8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넷 1.8% 올라가고 드림시큐리티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토시홀딩스도 4.6% 올라갑니다. 하늘소재과학도 3.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 앞서 보셨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4% 강세인데 뿐만 아니라 우진도 지금 13% 급등합니다. 13,580원.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됐죠.
그리고 한국전력도 1.5% 올라가고 우주렌텍 4.5% 상승합니다. 2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HI 한전기술도 2% 이상 상승 중이고요. KNR 시스템도 2.3% 상승세, G2파워도 8,710원으로 2.9% 올라갑니다. 에너토크 5% 강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10% 급등을 하네요. 73,300원. 엔젤 로보틱스도 8.8% 강세입니다. 나우로보틱스 소폭 오름세고요. 시메스가 2.3% 올라가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젠 R&M 5% 이상 올라갑니다. 49,850원. 원익홀딩스도 5% 올라가고요. 휴림로봇, 제우스 모두 4% 안팎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도 5% 상승세고 SPG 3% 이상 올라갑니다. 자, 오늘 그 반도체 쪽에서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쪽이죠. CXL 쪽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에이펙트가 9% 이상 올라가고요. 유니퀘스트도 3% 상승세입니다. 심텍 3.8% 올라가고요. 지금 에이펙트 9% 이상 올라가고 마음 AI,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2% 안팎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HPSP, 텔레칩스 모두 1% 이상 상승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CXL 쪽은 이제 파두가 6% 올라가고 TLB 오킨스 전자가 5%에서 4% 상승세입니다. 네오셈, QRT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852억 원, 552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 1,32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78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2억 원, 181억 원 순매도고요. 외국인 지금 1,6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4원 90전 상승한 1,39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시장 특이하네요. 환율 올라가고 시장 올라가고. 그러네요. 예. 특이하고. 네. 지금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좀 어떻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중이요?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비등비등해요.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400개 안팎으로 비등비등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전하네요.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럼요. 이 지수가 체감이 안 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예. 또 포모 현상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네요. 네. 예. 지난 금요일 날 BOJ 그걸로 조금 그거 했나 싶었던 니케이도 지금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야, 시장 이러니 진짜 뭐 굳이 포모라는 용어를 입에 안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안달할 수밖에 없네요. 또 외국인들도 엄청 사네.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사고. 예. 이러면 뭐 여기서 멈출 그기가 되겠습니까? 3,500이야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3,500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예, 뭐 예. 꼭 3,500? 아니 저는 어쨌거나 조금만 이렇게 뭐 서울 들어와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바로 이제 보이는 게 롯데타워인데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123층이더만요. 지하 6층이고. 뭐 지하는 생각하지 말고 123층. 지금 가끔씩 저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그랬어요. 그 80층대에서 80층대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저 밑에 5만 근방까지 갔던 5만 밑으로도 갔던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거 했는데 이제 진짜 80층 올라왔네요. 저게 123층 같으면 12만 3천. 그러니 야 참 80층에서 또 9만 전자까지 8만 점 8만 2천. 좀 그거 하네. 예. 그래. 아니 저기 지금 국내 시장 그래도 조금 한번 코멘트 해주세요. 예? 이 대표님. 네. 암만 그래도 여기 그냥 이 중앙이 머니픽이라 생각하고 국내 증시. 국내 증시는 제가 잘 안 봐서 일천하니까 이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주변에 뭐 후배나 친구들 다 이쪽에 일하고 있잖아요. 그 대충 들은 얘기라도. 바이오 쪽 되게 좋게 보는
견해들을 좀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바이오 쪽 불안해하시잖아. 예, 이제 저는 좀 미국 시장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담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그래서 알테오젠을 보면 참 가슴이 쓰리죠. 알테오젠을 제가 보면 5년 전에 4만 원대 저걸 샀다가 샀다가 50% 수익 나고 너무 좋다고 해피하게 입실을 했거든요. 내가 이걸 50%나 먹었다. 아, 그러면 그냥 6만 원대 파신 거예요? 근데 지금 50만 원.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항상 제가 반면교사를 삼는 건 아.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아, 조금 수익 났다고 해서 좀 이런 표현을 써도 죄송하죠. 방정맞게 예, 할 일도 아니고 예, 좀 빠졌다고 해서 또 겁낼 일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오히려 이거 제 주변에 또 주식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주변 얘기 듣고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했다고 해서 10만 원대 사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네. 제가 주위에 이제 후배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국내 종목 추천하자고 할 때 네. 몇 개 안 되는 추천했던 종목이 저게 하나거든요. 저는 안 갖고 있었지만 아.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 바이오주들이 보통 이렇게 1상, 2상, 3상 뭐 하고 뭐 이렇게 네. 약간 거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3상 통과해도 시판 날려면 한참 걸리는데 근데 유일하게 실질적인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 내가 보는 알테오젠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6만 원대 파시고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이 표정 뭘까? 뭐야? 어떤 표정이요? 정민행크의 이 묘한 표정. 저요? 자기는 뭐 아이언큐 벌써 털었다고 막 지난주 아까워 해놓고 아니, 왜냐 그 마음을 알죠. 그 마음을 아, 아니까. 알죠. 예. 그래서 참 사람 그것도 따블 먹고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사람 욕심이 원래 끝이 없고 또 올라가면은 올라간 게 원래 내가 가져가야 될 몫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혹시나 또 밥 사러 할까봐 얼마나 더 갔는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많이 사드렸잖아요. 네. 아니 그나저나 이제 뭐 미국 쪽 워낙 전문이시니까 미국은 펀더멘탈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뭐 이따 국내 증신 또 저희 보내드리고 또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소비세 여전히 세고 네. 리테일 세일즈는 사실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미국 소비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세일즈 0.5% 성장했습니다. 센 거고요. 근데 그 9월 18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2위 은행이잖아요. JP모건 체이스가 1위 은행이고 네. 2위 은행에서 고객의 카드 지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세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항상 발표해 줍니다. 뭐 제가 수치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9월 13일 현재 발표한 토탈 카드 스pen딩부터 쭉 보시면 많은 건 뭐 7%씩 성장하는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세 여전히 세다는 거고요. 네. 정민 앵커님도 가끔 언급해 주시지만 GDP의 3분의 2를 차지한 게 맞아요. 소비입니다. 네. 이러면 일단 펀더멘털의 절반 이상은 괜찮다고 네네. 봐도 되는 것이고 유일하게 우리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노동시장이었는데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지난주에 26만 4천 건으로 확 뛰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또는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좀 뭐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조심스럽다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지난주에 발표된 게 26만 4천 건이 됐던 것이 텍사스에서 7, 8월 달에 홍수나 갖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그때께 일시적으로 반영을 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게 23만 1천 건, 1,000건, 22, 23만 건 예년 평균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고 특히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고용 지표 한 5개 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페이롤에 등재된 전산 데이터를 갖고 그대로 발표하거든요. 팬데믹 이전에 20년 평균이 주간으로 실업수당 청구했던 게 34만 건이 평균입니다. 근데 지금 22만 건, 23만 4천 건, 23만 건 어떤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자료는 어제 안 갖고 왔지만 GDP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아틀란타 연방원에서의 GDP 나우라는 게 있잖아요. 네. 1, 4분기 마이너스 0.5%였다가 2, 4분기에 3.3% 성장했고 3, 4분기 예상치가 지금 계속 3.3에서 3.4로 또 지난 주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시적으로 보나 뭐 어떤 소비라든가 노동시장 미시적으로 보나 굉장히 탄탄한 견조한 상황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주택시장이나 주택시장을 포함하는 건설시장이 어떤 나라든 GDP의 한 40%만큼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주택시장 쪽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고금리니까 거기에 직격탄을
영향을 미치는 모기지 금리가 특히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지표금리인데 그 모기지 금리가 연초에 지난 연말 연초에 7%였다가 이게 7%가 이 상승 트렌드 시작하기 한 2, 3년 전에는 3, 4%밖에 안 됐던 게 지금 7%로 갔단 말이죠. 네. 그게 지금 슬금슬금 빠져서 6.3%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모기지, 뭐 재융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수치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뭐 30%씩 상승하고 재융자 신청하는 게 56% 증가하고 모기지금의 2.9%, 모기지금리 6.39% 이러니까 주택시장 경기도 지난주에 발표된 주택 허가 건수, 착공 건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이연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이제 리바운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화랑 경제가 굉장히 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소프트 랜딩 이상, 노 랜딩이다 지금. 연착륙 아니면 노랜딩. 네, 이러니까 주시장이 가는 것이죠. 노랜딩. 네, 노 랜딩이라고 봐야죠. 노랜딩. 아니 지금 이번 주말 뉴욕 시황에서 이렇게 모처럼 언급된 종목이 페덱스예요. 네, 아유. 그런데 이제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다 하는 측면인데, 그런데 이게 주가 장기 추이를 봐서는 이게 무슨 확실하게 턴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 지금 페덱스가 뉴욕 시황에서 언급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펀더멘탈까지는 조금 확장된 표현인 것 같고 이 물동량이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무역하는 예, 거, 예. 기업들이 또는 개인들이 예. 온라인 구매하는 거, 기업들이 뭔가 물건 주고받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뭐 주가가 몇 프로 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페덱스를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저는 페덱스 같은 종목에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의미가 있다. 네. 저기는요. H1B장가? 그게 이제 전문직들에 대해서만 하는 게 H1 비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야 국내인들 뽑아, 미국 사람들 뽑아 이거죠 결국. 그 얘기로 보라. 네. 거기다가 뭐 약간의 또 예외 조항도 두나 보더라고요. 꼭 미국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것처럼 사람들은 또 예외해주고. 예외로 하겠다. 네. 익히 우리가 예상했던 미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이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석을 하긴 하지만 전 세계가 파퓰리즘, 자국 우선주의, 경제 민족주의로 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라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저도 이거 H1에서 멈췄구나. 잘 모르니까 H1B, H1B 비자. 예. B. 그 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나 보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기에 수수료 신규 신청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우리도 1000배인가가 1억 1억 4천. 1억 4, 네. 5천. 야,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 분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외시켜주겠지만 요새 지금 인도, 저희 애가 그러는데 2년 전에 교환학생,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 대학교도 인도 사람들이 거의 80%래요,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좀 할 얘기가 많지만 이게 지정학적으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대신 미국 사람으로 채우자. 네. 당연한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미국 고용을 늘리고 싶은 거죠, 미국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초반부터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3,480선까지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또 한 번 경신했었는데요. 지금은 상승폭 조금 줄여냈습니다. 0.57% 오름세로 3,464포인트고요. 코스닥 상승세 이어집니다. 0.87% 강세, 870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1,3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2,600억 원 가까이 팔아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616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55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249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생물공학, 디스플레이 패널, 기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철강과 출판, 창업투자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아이윈 플러스가 24% 가까이 시세 분출합니다. 1,311원. 한국 첨단 소재가 11.6% 급등하며 거래가 4,845원이고요. KCS도 9.3% 오름세로 11,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ICTK가 7.6% 강세 16,830원. 사토시홀딩스가 11.7%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2,995원으로 집계됩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원전의 대규모 공동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미국의 원전주가 폭등했었는데요. 원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진이 12.5% 급등하며 거래가 13,420원이고요. 오르비텍도 15% 가까이 올라갑니다. 3,870원대. 우진엔텍이 5.6% 상승하며 24,450원. 더불어서 태웅이 4.58% 강세로 거래가 33,100원이고요. 보성파워텍도 3%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거래가 4,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공장 구축 계획이 알려지자 로보틱스 기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로봇주 내에서는 스맥이 12% 가까이 올라가면서 4,665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6.78%, 6.6% 강세입니다. 78,000원. 엔젤 로보틱스도 5.3% 오름세로 2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익홀딩스가 3.27% 강세 12,000원, 유로메카도 4.47% 강세로 현재 거래가 26,850원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반도체장 전반적으로 좋고 또 온 디바이스 AI 쪽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펙트가 9.3% 강세, 네페스아크도 5.6% 오름세로 17,71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심텍이 3.8% 강세, 거래가 34,800원. 오늘 삼성전자 좋습니다. 3% 넘게 반등합니다. 8만전자 넘어서 82,2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1.58% 강세 51,3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출발이 좋습니다. 코스피 상승세 더 키울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주도하는 반도체 투톱 흐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새 역사를 써내려갔었죠. 코스피 지수 월요일에는 3,407선에서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중 3,467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었습니다. 물론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엔 3,44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만 사상 최고치 소식을 전하기 바쁜 일주일이었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린 주인공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랠리가 눈부셨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일주일간 살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1,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뒤로 현대로템, APR, 하나시스템 순입니다.
코스피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연중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특히나 1위의 삼성전자 살펴보면 지난 한 주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1조 8,248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이 순매수 규모가 2조 원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지난주 5% 넘게 올랐고요. 지난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8만 원 선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를 사들이려는 외국인의 횡보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린 탓도 있을 텐데요. 이번 주 환율 흐름과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ABL바이오, 파마리서치, 다날, 올릭스, SM 순으로 사들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오늘도 출발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 ABL바이오 살펴봅니다. 이중 항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기술 이전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실적 측면에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 이전 계약으로 기술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고 파이프라인의 인상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감을 키우는 한편 정부에서 K바이오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스퀘어, 네이버, KTNG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적극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삼성전자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SK스퀘어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반도체 훈풍과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수혜를 한몸에 받으면서 SK스퀘어에 대한 주목도도 한껏 올라갔습니다. SK스퀘어는 지난 2021년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잠깐 조정받았을 때에도 주가가 잘 버텨주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긍정적인 수급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와 주가가 연동되고 있는 만큼 어떤 흐름 보이는지 앞으로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HPSP, 실리콘2, 솔브레인,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마지막으로 ISC 순으로 사들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특히 지난주는 엔비디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인텔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인텔 관련주들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계약을 확보해 설비 투자를 재개할 경우 글로벌 장비 업체는 물론이고 선단 공정 장비사에게도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1위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 HPSP도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기업으로 기관 투자자의 선택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수급 매력까지 갖춘 종목으로 이번 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움직임도 함께 눈여겨보시죠.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또 함께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서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막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섹터별로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섹터별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상승한 걸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뭐냐면 미국 쪽에서 금요일 날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 맞아요. 같고 네. 원전 같죠. 그래요. 그래서 SMR이라든지 이게 뉴스케일 파워니까 네. 그다음에 오클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가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BHI 아니면 원전 관련주들이 쭉 가는 모습 보여주고 예, 예. 있고
그다음에 작은 섹터로는 지금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ICTK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다 네. 보니까 지수를 이끄는 거는 맞는데 결국엔 지금 HBM4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좀 빠르기는 하지만은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반도체 시황은 계속적으로 좋긴 하지만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장비라든지 소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쭉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장비주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출연할 때마다 이제 여러 기업들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지니언스. 네. 와, 지난주 급등하고 오늘도 좀 10%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부럽네요. 이거 지니언스. 아마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이제 지니언스라는 기업을 좀 네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SK텔레콤 터지고 KT 터지고 네. 롯데카드까지 맞아요.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결제 무슨 해킹사. 이게 다 보안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럼 보안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이제 근본적인 대응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보안도 강화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안 관련주들을 봤을 때는 뭐 지니언스는 결국에는 지금 모건 스탠리가 지난 분기에 5% 이상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니언스에 대한 좀 미래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는 또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원래 상반기는 뭐냐면 정부 예산으로 이제 보안 같은 것들이 많이 집행이 되고 뭐 기업들도 이제 하반기 예산이 집행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정책을 딱 수립을 했어요. 그럼 그 상반기에 모두 다 돈을 투입하자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을 할지 누구한테 지원을 할지 이거는 상반기에 좀 계획이 짜지는 거고 자 그럼 하반기에 이 돈을 집행하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보통은 공공예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 성수기가 이제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술 검증이 끝나 이제 백신 신제품 출시가 이제 백신인데 안티바이러스죠. 이쪽이 연내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실제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거고. 근데 왜 이게 기대가 되냐면 지금 그 지니언스가 하고 있는 그 보안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NAC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저 SBS 비즈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노트북 여기 와이파이 못 씁니다. 왜냐? 허가된 단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EDR 같은 경우 위협 탐지나 대응 이런 것들인데 그럼 여기서 추가로 되는 게 MDR입니다. MDR은 뭐냐면 저도 기업을 운영하고 뭐 소장님도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고 칠게요. 그럼 바로 지금 보안에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예산이 없는데? 없죠. 네. 못하죠. 네, 그거를 이제 그 소액으로 조금 예산은 없지만 우리가 좀 구독료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MDR을 해줄게. 그러면 만약에 보안이 나와? 그럼 우리가 위협 탐지 대응을 해줄게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그 대응까지 해준 게 MDR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에이전트로 묶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액티브엑스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니언스는 이번에 뭐 안티바이러스라든지 뭐 EDR, MDR, NAC 이런 통합 플랫폼으로 좀 생태계를 많이 갖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럼 보안 기업들 중에 아직 저평가된 것들도 꽤 있어요. 지니언스는 물론 부각을 많이 받았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사이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안의 대장은 드림 시큐리티가 사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과거부터 좀 크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탐방을 갔다 오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갔다 와서 한번 드림 전달. 시큐리티. 네. 네. 그래서 여기랑 이제 라운시큐어를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와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는 그 파크원 쪽에 있거든요. 네네. 더현대. 예. 그래서 가까워가지고 가까우니까. 네, 가깝습니다. 가까우면 좋죠 뭐. 네. 그래서 한번 그래요.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우리 또 한수께서 갖고 오는 탐방기업 소개가 자꾸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디 다녀오신 거죠? 저희가 이번에 네. 다녀온 기업은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 네. 그래서 현대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냥 뭐 그냥 현대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진짜 네. 현대그룹, 네네 맞습니다. 현대차그룹, 아닙니다. 현대. 네, 현대. 근데 현대바이오랜드가 못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탐방을 갔다 왔을 때
K뷰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연 소재 기반 화장품하고 건기식 원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화장품 쪽이. 네. 네, 이제 화장품 소재 사업 부문은 2분기 매출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다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매출 비중이 한 4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요 제품은 뭐냐면 이제 천연 보습 소재인 이제 히알루로산 아니면 마취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출물 등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 천연 화장품 소재 시장에서 기업은 못 들어봤는데 여기가 1등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탐방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근데 화장품 소재 시장에서 한 25%에서 3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장 점유율 몇 등이니? 1등이에요, 여기가. 아, 네, 천연 추출물로. 천연 추출물 네. 쪽에서. 그래서 현대사 바이오랜드의 천연 소재는 이게 천연 추출물이다 보니까 비교적 단가가 높아요. 이게. 그래서 고객사는 어디냐?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어디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아누아. 예. 아누아라든지 아누아 또 토너가 있잖아요. 토너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지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누아 토너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바이오던스. 바이오던스 하면은 마스크팩이죠. 그래서 올리브영 가 보시면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이 꽤 비싸요. 예. 그러니까 메딜 쪽 그런 보급형보다 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라든지 주요 ODM 업체들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네, 해외 시장에서 대리점을 통한 고객으로는 봤을 때는 어디가 있냐? 로레알이라든지 루이비통 쪽. 로레알 루이비통까지. 네, 그래서 천연 소재 원료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여종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소재를 저희가 탐방 갔을 때 좀 어디를 노리고 있느냐를 봤을 때 PDRN 쪽. PDRN이 요즘에 리쥬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APR의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도 PDRN 그 패드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올라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DRN 소재를 좀 제품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캐시카우고 K뷰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난 차세대 먹거리는 어디냐? 영업이익률 30% 나오는 의료기기 사업 부분입니다. 의료기.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 사업 부분은 지금 전체 매출에서 한 15% 정도 차지를 하는데 네. 이익률이 30%예요. 그래서 차세대로는 이제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요 제품은 뭐냐? 치과용 멤브레인 소재 오스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고객이 어디냐면 오스템 임플란트 쪽. 예.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골 재건 수술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골 이식제를 덮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꽤 높아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많아질수록 현대바이오랜드의 실적이 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창상 피복제로 활용되는 이제 콜라겐 제품류. 그러니까 여기서 거즈라든지 이런 거 뭐 오염 안 되게 네네. 세균 안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류 제품들을 이제 그 화상 부위에 뭐 창상 피복제로 쓰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상이 어떤 상처죠? 창상이? 보통 찰과상이나 네. 찰과 그런 거. 그래서 뭐 다치면 우리가 거즈로 덮잖아요. 세균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외부의 오염을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제품은 현재 초과 수요 상태예요. 그래서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데 2025년 3월 달에 이제 캐파 확대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 규모가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실적 반영은 2026년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K뷰티랑 이제 의료기기에서 시너지가 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2024년 영업이익이 지금 164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 한 1,000억대 초반이에요. 근데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이미 영업이익이 10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달성률은 64% 달성을 한 거거든요.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그래서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실적이 또 나오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자면 현대바이오랜드가 좀 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산업보고서 어떤 내용이에요? 어느 또 관련주도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예. 이제 소장님께 죄송하지만 오늘도 이제 비만 치료는 아니고요. 그거랑 관련된 이제 메시 치료. 메시 치료. 메시? 네. 간이
경변되기 전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방간이 끼는 거죠. 간에 지방이 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경화가 일어나고. 네, 간경화 일어나고 아니, 대한민국 남자들 특히 뭐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 같으면 뭐 지방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쵸. 검진 가면 다 저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 38%가 지방간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명 중에 1명은 있을 겁니다. 우리 3명 중에. 네. 그리고 이게 알코올성 아니더라도 비알코올성도 비알코올성 있어요. 지방간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을 안 먹더라도 네. 이제 살이 찌게 되면은 지방이 끼잖아요. 그럼 간에 간에도 지방, 지방이 네. 끼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 합니다. 네. 그러면 나 지금 잘 알아듣고 있는데 왜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빠른 인정, 빠른 네. 사과. 죄송합니다. 그래. 술 좋아하시니까 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제목을 지은 거는 간단하지 않은 메시 진료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아, 간과 간단하지 관련해서 않은 메시 간단하지 않은 시작. 저 간이 좀 확대해 주시면은 간이 단단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간이 단단해지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간단하지 않은 시장 간단하지 메시 치료제로 않은. 이제 써봤는데 네. 아, 네, 메시 치료제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제가 확인했는데 인공지능 지금 AI 데이터 센터보다 CAGR이 높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연평균 네, 성장률. 그러니까 38.2%입니다. 예.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이게. 거의 전기차 아니면 AI 이런 쪽하고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왜 이렇게 성장이 높냐, 환자들이 많아지고 간질 있다라는 환자가 거죠. 많다는 네. 거네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이제 10억 명 정도인데 비만은 단순히 이제 체중 증가를 넘어가지고 모든 합병증의 근원이잖아요. 예. 만성 질환이죠. 만성 질환이죠. 예. 네. 그러니까 비만이 오게 되면은 뭐 치매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이라든지 뭐 제대로 장기가 작동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살이 찌게 되면은 간 내 지방이 축적되는 이제 마슬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방이 몇 퍼센트 꼈냐? 5% 이상 끼면은 중성 지방이 굉장히 많이 축적된 상태에서 마슬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전 세계 성인 인구의 38%가 마슬드를 앓고 있어요. 우리 3명 중에 1명인 거죠. 근데 메시는 마슬드의 다음 단계인 거예요. 좀 더 심한 거. 그래서 포도당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면은 저하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간에서 과도한 지방이 축적이 돼요, 이게. 살찌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메시가 발병이 되면은 이제 증상이 진행될수록 이게 사망률이 이렇게 올라가요. 제이커브처럼 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간암이 걸리게 되면은 거의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시한부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 이식도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FDA에서 승인한 메시 치료제는 뭐가 있느냐?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가속 승인받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는 지금 매출이 거의 11배 늘었거든요. 1년 전보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다음에 위고비는 가속 승인 받았는데 GLP-1 단독이죠. 근데 GLP-1 단독은 메시 치료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즈디프라 같은 경우는 FDA 승인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냐? 20에서 30%밖에 안 나와요. 근데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치료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현재 말기 이게 F0부터 F1, 2, 3, 4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4는 이제 치료제는 아예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쪽은. 근데 마드리갈 역시 F2에서 F3 환자 대상으로 승인받았는데 이게 연간 치료 비용이 얼마냐면 6,200만 원입니다. 한화로 따지면. 네. 비싸죠. 그런데도 살려면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시 1년 만에 처방 환자가 이제 11.5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메시 치료 중에서 이게 THR 베타 쪽, 그러니까 갑상선 쪽을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마드리갈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GLP-1하고 글루카곤 이중작용제가 메시 치료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GF21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글루카곤하고 GLP-1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루카곤하고 GLP-1은 뭐가 있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D&D 파마텍이 있고요. 베링거 인게라임이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텍이죠. 네. 그다음에 머크도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키트로다 SC 받은 오늘 알테오젠 그 주가 올라간 거.
예. 키트로 다 판매한 그 예. 블록버스터 1등 약물입니다. 네. 수십조 원 나와요. 그 머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티뮴이 있고, 그다음에 베링거인가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FGF21 같은 경우는 이제 간하고 췌장에서 발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간 섬유에 직접적인 타겟을 하거든요. 이게 어디가 있냐면 팔구바이오, 아케로, GSK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팔구바이오를 누가 인수를 했어요. 5조 원 주고 예. 로슈, 예. 로슈가 인수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네. 예. 근데 팔구바이오가 이거 메쉬 치료제가 거의 이거 파이프라인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가치가 발현된. 근데 5조 원입니다. 네. 이게 FGF21이라는데 그다음에 GSK도 보스턴 파마슈티컬의 물질을 샀어요. 얼마에 샀냐? 클라인 말하는 네. 거죠. 예. 그 얼마에 샀냐? 20억 불에 샀습니다. 근데 보통 자신이 없으면 이거 선급금 조금 주고 마일스톤으로 많이 줄게. 이렇게 되는데 선급금을 12억 달러 썼어요. 마일스톤이 8억 달러고. 그럼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팔구바이오라는 GSK가 기술이나 인수를 했을 때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인수가가 그 다음에 인수하자마자 팔구바이오 상장돼 있거든요. 미국에서. 80% 올라갔어요. 로슈가 사자마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GLP-1하고 글루카곤 계열이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그게 저희가 보는 게 이제 D&D 파마텍 쪽인 거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이제 신고가 또 뚫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DD01 24주차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 결과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12주차 데이터고 24주차 데이터는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임상 결과를 보면은 ELF 스코어,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시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 생성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통계값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우려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F2에서 F3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또 통계성 유의가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거는 48주차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 일부 얘기하는 게 야, MRI 촬영한 거 왜 없어?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 임상 계획에 없었던 거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MRI 같은 경우에는 24주차 데이터에 아예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뭐냐면 24주차 데이터는 D&D 파마텍이 그냥 돈 많이 들여가지고 네. 혈중으로 체크한 거예요. 예. 혈중으로 체크한 게 ELF 스코어랑 프로시3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발표를 한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주차에서 평균 체중 몇 빠졌냐? 마이너스 6.4%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6.4% 뭐 위고비 막 10%대 중반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메쉬 환자들은 인슐린 감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살이 덜 빠져요. 그래서 환자 타겟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도 메쉬 환자 대상으로 투여한 거랑 일반 비만 환자 대상으로 투여한 거랑 체중 감량이 달라요. 메쉬 환자로 봤을 때는 10%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일반 비만 환자는 15% 나옵니다. 어허. 인슐린 감수성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팔구바이오가 저렇게 네. 24주차에 전체 이거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FGF21이거든요. 저게 24주차에 지방간 30% 이상 감소 환자 비율이 76% 나왔습니다. 근데 D&D 파마텍이 12주차 데이터에 76% 나왔어요. 기간은 2배 줄어들었는데 효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4주차 데이터 일단 현충 바이오 마커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침습. 간에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침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이 조직 생검을 하려면 내 간에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야 돼요. 쑥 들어가요. 채취해요. 근데 이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중도 탈락 환자가 엄청 많아져요. 바늘이 엄청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침습은 간에 이제 초음파로 하는 거거든요. 탄성도를 측정하는 거기 나오는 때문에 거네요. 그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중도 탈락률이 확연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모멘텀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메쉬 치료제에서는 국내 올릭스, D&D 파마텍, 한미약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이미 시세가 났네 세게. 많이 났 네,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알테오젠도 사실 시세가 많이 났는데 나왔죠. SC제형 수입 그러니까. 나자마자 추가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이 많이 보여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술력도 많이 좋아지고. 근데 뭐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와야겠죠. 저도 계속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임상 데이터 안 나오면 이거 하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지런해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래. 자,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삼성전자가 오늘 드디어 시세를 내주네요. 4% 올라가고. 4%. 예.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 대체? 후끈후끈합니다. 네. 시장.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